이 모든 정책적 결정에는 득과 실이 있다고 하죠. 코로나19로 실물 경제가 추락하자 전 세계 국가들이 선택한 대책은 바로 돈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각국 정부는 재정 집행을 대거 확대했고요. 중앙은행이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풀면서 이런 재정 확대를 뒷받침해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부채 경고음의 볼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자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부추겨서 이른바 버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코로나 상황이 끝난 것도 아니어서 이런 확장 재정 기조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경기를 방어하면서도 버블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정치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한 군불대기가 시작된 분위기입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오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버블에 대한 이 세계적 석학들의 경고음은 일찌감치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뭐 국가 부채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닌 거죠? 예, 맞습니다. 뭐 모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을 지금 풀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나라 국가 부채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IMF 발표에 따르면 작년 말 글로벌 부채가 275조 달러에 달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 해에 17조 달러가 증가를 한 건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1경 8,560조 원. 막대한 규모군요. 막대한 금액이죠. 네. 이렇게 늘어난 이제 유동성들이 전부 이제 지금 주식 시장이라든가 주택 시장으로 이제 몰리면서 이제 버블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백신 개발을 통해서 이제 경제가 회복이 될 거라는 전망이 이제 우세하긴 하지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이제 경기 회복이 더디다든가 아니면 이제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진다면 자산 버블이 이제 붕괴되고 옛날 이제 과거 세계 대공황처럼 상당한 경기 침체가 이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부채 관리가 이제 부실한 개도국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신흥국의 총 부채 중에서 한 10%가 이제 외채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보면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신흥국들의 외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선진국들의 이제 금융 정책 기조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이제 자금을 회수하면 국가 보도에 몰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징조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1대1로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저소득 국가에 이제 대출해주던 이런 이제 자금들을 이제 해소하는 기미가 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세계 이제 공황, 경기 침체가 이제 올 거로 보이는데요. 네. 관건은 이제 실물 경제가 얼마큼 빨리 회복이 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뭐 약달러 기조까지도 만약에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신흥국들의 타격은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예,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자, 우리나라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나라 코로나19 상황을 본다면 3차 대유행이 지금 뭐 한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이미 정치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논의가 이제 시작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연령대에 따라서 혹은 남녀에 따라서 지역별 따라서 각기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어떻게 의견을 모을지 중지를 모을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이제 연령층이라든가 이제 성별, 지역별로 이제 다르긴 하지만 여론조사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4차 지원금을 이제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공감한다는 응답을 한 퍼센트가 한 70%에 달하고 과반 이상이고요. 예, 그렇죠. 네. 40%가 이제 공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가계 살림이 좀 어려워진 측면도 있지만 이게 재난지원금이 공짜 돈이라는 이제 인식이 좀 확대되는 게 아닌가. 네.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에서도 내년 이제 4월 재보궐 선거를 노린 이제 그러한 이제 꼼수라는 이제 인식도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영합적으로 이제 형성 복지가 확대가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의존성이 높아지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더 큰 이제 형성 복지 정책이 나오고 이러한 이제 악순환이 이제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그리스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관찰되던 현상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좀 나타나는 것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정부가 이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인심 쓰듯이 나눠줄 거라면 차라리 세금을 안 걷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영원님께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예, 갖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을 한번 볼까요? 일단 정치권에서 이런 이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나오니까 홍남기 부총리도 시기상조다 선을 그었고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이르다 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정부 기조 상황은 좀 난색을 표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해보면 우선 지난 3분기에 이제 상위 20% 소득 계층들의 소득은 좀 늘어났고 하위 20% 소득은 이제 줄어들었거든요. 소득 격차가 이렇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런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도 좀 맞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 가을에 이제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해서 소비 진작을 했지만 이제 2차 그 코로나 확산이 되면서 중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코로나가 이게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돈을 푸는 거는 밑빠진 독에 이제 물 붓기와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3차 재난지원금에 이제 좀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역을 이제 빨리 이거에 더 강화하는 이런 쪽에 좀 정책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당이 재난지원금을 주장을 하고 있고 정부가 좀 난색을 표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1차 전국민 지급했었을 때와 비슷한 장면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나라 빚이 많이 증가를 했단 말이죠. 재정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별도의 어떤 재정 지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차 지원금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예비비를 이미 이제 끌어다 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을 한다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 채무가 이제 945조 원에 올해 달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네. 여기에 이제 작년처럼 이제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을 위한 이제 추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편성이 된다면 국가 채무가 한 1,000조 원에 육박을 할 거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GDP 대비 한 50%가 넘어설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건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이제 국가 채무가 너무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선별적으로 지급을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내년 이제 보궐선거를 대비해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이제 밀어붙일 거로 보이고 야당도 이제 크게 반대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런 재난지원금이 편성이 되다 보면 국가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만약에 나중에 정상화됐을 때를 가정을 해서 그때 다시 국가 채무 관리 비율을 좀 허리띠를 죄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위기가 끝나도 우리의 구조상 경제 구조상 재정 적자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지급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의견이 상반된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가 맞는 겁니까? 우선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구조상 그 국가 채무를 좀 줄이기가 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국가 채무 자체를 좀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너무 국제 기준에 맞지 않게 이제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만 갖고 이제 국제 비교를 하고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더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국제 기준에 맞게 제대로 비교를 하려면은 이제 비영리 공기업,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기업, 그다음에 연금성 채무, 부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걸 다 합치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110%가 넘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결코 낮은 수준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일본, EU처럼 그 기축통화국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이런 나라들은 이제 발권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돈을 풀어서 이제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돈을 받아주지 않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대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이 낮게 지금 국가 채무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더욱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이게 무지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령화가 되면 복지 지출이 늘어나고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늘려놓으면 나중에 미래 세대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자제를 하고 국가 채무를 좀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예정에 없던 질문이지만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릴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SNS에다가 관료주의를 비판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홍남기 지사의 설전으로 비춰졌죠. 그러니까 균형 재정만을 강조하는 균형 재정의 신화에 빠져 있는 뭐 공무원들이라고 이제 관료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소신, 전 국민 지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더욱더 재정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된다라는 자신의 소신을 다시 한번 드러낸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보면 이제 인기 영합적인 나라에서 대부분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현 세대, 미래 세대를 걱정하지 않는 이제 정치인들이 대부분이 국가 채무를 늘리고 그렇게 해서 현재 돈을 현금성 복지를 늘려주고 현 세대에 대한 이제 많은 이제 인기를 얻는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거는 이제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되고 미래 세대에 가면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성장의 이제 발목을 잡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조금 장기적, 그다음에 국가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정책 결정자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막 돈을 쓰는 이런 얘기들을 좀 하긴 좀 어려울 거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나라 저출산율이나 고령화 속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지금 알뜰살뜰하게 쓰고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이제 그런 지도자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뭐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었는데 뭐 얼마 전에 신문 헤드라인들에 대해서 이제 출산율 문제가 대대적으로 한번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금의 재정 적자 문제와도 결부시켜서 많이 이제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의 재정 적자 비율 이런 것들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은 적은 데 비해서 쓸 돈만 많아지는 이런 구조가 더 심화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결국은 세금을 내는 계층이 이제 생산 가능 인구인데 지금 이제 저출산이 우리가 0.8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이미 이제 줄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생산 가능 인구가 준다는 거는 세율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세율 높이는 자체가 이제 경제 성장에 큰 부작용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아무리 높여도 세금을 낼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세금을 좀 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는 고령화가 되면 이제 사회적 저출산이나 저출산과 이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 이런 생산 가능 인구들이 부양해야 될 인구들이 많아진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통계청 추정치를 보면 지금 2067년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이제 노인이나 아동 120명을 지금 이렇게 부양을 해야 되는 거라고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세금을 자기가 노력해서 이제 번 소득 중에 한 60% 정도를 세금을 내야지만 이 사회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게 이제 누가 60%까지 내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이런 이제 근로 유인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사회 지속 가능성도 어렵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지금부터 이렇게 늘려놓으면 그때 가면 이제 세금을 더 늘려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국가 채무를 지금부터 관리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발등에 불을 꺼야 되는 시급한 뭐 당면한 과제들이 있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개인이 이제 재정적으로 힘들면 마이너스 통장을 일시적으로 쓰듯이 지금 코로나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부딪힌 만큼 지금 과감한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여전합니다. 작년에 일례로 성장률에서 재정 집행이 기여한 부분을 보면 상당히 컸죠. 만약에 재정 집행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 뭐 분기별로 다 따져보지만 마이너스로 계속 갔었을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지 않았을까? 예, 뭐 제가 뭐 국가 채무를 전혀 뭐 0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적정 수준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처한 여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외 의존도라든가 비기축통화국이라든가 고령화 속도 이런 것들을 전부 따져봤을 때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지금 미래까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한 40% GDP 대비 이 수준이 가장 적정한 수준으로 이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빚을 안 내고 있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물론 이제 어려울 때 이제 빚을 좀 더 내고 좋을 때 갚고 이런 이제 구조가 되면 뭐 문제가 없는데 이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가 살아날 거라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뒤에는 보이지 않는 비용들, 기회비용이라는 게 상당히 커요. 그게 대부분 이제 미래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의 재정 적자가 상당히 심하다. 그래서 경기가 좀 살아났다라면 내년에 그만큼 또 그거를 이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다든가 뭘 하면 그만큼 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2년간 합쳐봤을 때 결코 재정 적자를 늘린다 해서 경기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 지출이 과하게 높아졌을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적정 수준을 계속 유지한 것보다 전반적인 경제 수준이 낮아지고 성장률은 떨어지는 이런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제 국민들이 지금 어려우니까 정부 보고 뭐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고 미래 세대를 생각을 한다면 사실 지금 이렇게 많이 쓰는 거는 언젠가 부작용이 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명심해야 되고 정치나 지도자들이 그런 것들을 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이어 나가야지만 국가 미래가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구원님 견해는 지금부터라도 이제 서서히 줄여 나가는 것들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40% 수준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넘었어요.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그 동안에는 암묵적으로 40% 수준을 계속해서 모든 유지해 왔죠. 유지해 그게 왔는데 기재부의 기조였죠. 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훨씬 높고 60%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이제 적정 수준을 넘었을 때가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할 때 지금부터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드는군요.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